빠르면 미국 같은 경우 거의 마무리될 것이다. 본격적인 수축 국면이 들어설 거라고 봅니다. 실물 충격이 한번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우리 경기가 11번 순환을 거쳤는데 평균 떨어지는 기간이 19개월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내년 상반기에 많은 기업들이 스스로 시장에서 시장에 의해서 구조조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명목 잠재성률 3%라고 보면은 시간이 가면은 4.2%, 채권 수익률이 3%까지는 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상당히 시세차익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뭐 러프하게 말씀하셨지만 얼마나 하락할 것이냐, 뭐 30% 이상 뭐 예. 하락할 수 있다 예. 이런 얘기고 뭐 어느 정도 대략 기간을 두고 뭐 하락장이 이어질까요? 예, 저는 뭐 최소한 2, 3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는 거는 집값을 결정하는 게 금리고 대출 금액이고 경기, 크게 보면 거시경기 변수 네. 세 가지예요. 예, 저는 뭐 앞서 금리는 조만간 떨어질 것이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라고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떨어지기 시작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9월까지는 아직 뭐 증가했는데요. 10월부터 저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 우리 경기가 11번 순환을 거쳤는데 평균 떨어지는 기간이 19개월이었어요. 거의 2년 가까이 떨어졌죠. 네네. 근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집값을 설명할 때 단기적으로 금리, 뭐 대출이 집값을 설명을 많이 하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경기가 더 많은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 국면을 보면은 네. 뭐 최소한 2년, 그리고 거품이 발생했기 때문에 좀 더 오래 갈 수도 있다. 네, 그리고 그래서 2, 3년은 하락 국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런 경기 순환 사이클 예. 플러스 이제 거품 수준을 생각했을 때 뭐 장기로 들어설 수 있다 이런 예. 말씀이신 것 같고요. 뭐 건설사마다 지금 자금난을 겪고 있고 예. 지방에서는 뭐 작은 건설사의 부도가 난 상황도 있고 한데요. 그래서 정부도 10일 이 미분양 주택 PF 대출 보증 발표를 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5조 원 규모로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정도 상황에서 이 채권 시장, 뭐 부동산 시장 자금 경색이 좀 완화될 수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시거든요. 네, 지금 뭐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이 굉장히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뭐 제가 저 요새 기업체 뭐 강의도 나가는데 상당히 좋은 기업도 회사채 발행이 어렵더라고요. 금리를 뭐 거의 두 자릿수 아니면은 네. 뭐 발행이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그렇죠. 아예 나오더라고요. 중소기업들은 더 어렵고요. 뭐 회사채 시장은 좋아지기는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우리 기업의 약 40% 정도가 이자 보상률이 1 미만이거든요. 네. 1년 영업이익 가지고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이 그 정도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좀 금리는 올랐고 그다음에 경기는 나빠지니까 아마 회사채 시장은 상당히 좀 어려워질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건설은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성장 산업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90년대 우리 GDP에서 건설 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30%가 넘었어요. 그런데 최근 15%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기 차별화돼가지고 일부 건설회사는 잘 되겠지만 아마 건설회사도 계속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더 어려워질 것 같고요. 그동안 사실 자금이 한 군데로 몰리면은 뭐 반드시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최근에 일부 금융회사들이 부동산 뭐 PF 투자 네. 이런 걸 많이 했지 않습니까? 뭐 같이 어려워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5조 원 정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뭐 턱없이 부족한 자금이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장마다 어쨌든 집을 지어서 올리려면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점점 금리는 높아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부담스러워서 뭐 받지 않는 투자 시장에서 받지 않는 약간 예. 이런 상황인데 예,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많이들 우려하시는 거는 이미 분양을 받았는데 건물이 안 올라가는 이런 상황까지도 나타나는 게 아니냐 많이 우려하시는데 그럼 앞서 말씀하신 건 5조 원 가지고 뭐 불씨를 꺼뜨릴 상황은 아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좀 뭐 파급 효과나 영향이 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그래서 그 정도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내년 상반기에 많은 기업들이 스스로 시장에서 시장에 의해서 구조조정할 수밖에 없다. 뭐 정부가 구조조정하고 은행이 구조조정하는 게 한계가 아니라.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것도 일부 건설회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결국 구조조정하고
새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물론 그 과정에서 상당히 그 진통이 있겠죠. 예, 그런데 그거를 다 정부가 구제해 줄 수는 저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는 어째 분양 시장도 좋지 않기 때문에 자금을 마련하기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이어서 저희도 이제 PF 대출 시장에 대해서 주의 깊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대책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은 연착륙이라는 게 없다, 자산 시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다양한 규제 완화책을 뒤늦게나마 발표를 하고 있는데, 지난 10일 발표된 내용들도 중에서 좀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되시는 건 어떤 걸까요? 원희룡 장관 그때 그 발표하면서 보니까 부동산이 생각보다 더 빨리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규제를 안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만큼 지금 경착륙을 우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하고 가천, 그 다음에 분당 일부만 빼놓고 거의 다 규제를 안 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다 해도 괜찮다. 지금 다 해도 네. 집값 안 오른다. 우리 교시경제 여건을 보면은 지금 그 정도 가지고는요. 경착륙을 만든 데는 저는 한계가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도 의미 있다고 보기보다는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경기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게 돼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럼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어떤 정책을 펼쳐도 집값을 안정화시키기는 어려운 거라고 보는 게 맞나요? 집값이라는 게 거대한 추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 정부에서 24번 정도 억제 정책을 내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집값은 올랐거든요. 그때 이제 집값을 결정하는 게 유동성이었고, 그 다음에 경기도 어느 정도 회복됐었고, 대출도 많이 늘어났었죠. 그런데 저는 지금 제가 집값 장기 추세를 보니까 이 추세가 꺾인 거거든요. 추세가 꺾이면 이거는 정부 정책으로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도는 조금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이 추세는 정부 정책으로 막을 수는 없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정부는 내내 규제 안 할 것이다. 그리고 이명박 전 정부 때 부동산을 사라고 돈 빌려 사라고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 정도까지 가야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가야지 이제 집값이 충분히 떨어져가지고 그때 이제 스스로 오른다는 거죠. 이 오르는 걸 떨어지는 걸 정부 정책으로는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하강 국면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그럼 최선의 조치는 일단 지켜보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경착륙 정도를 안 하는 수가 있고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제는 생각보다 더 빨리 해제해 버리고요. 그동안 우리가 부동산 상승할 때 다양한 규제, 그 다음에 세제 이런 걸 많이 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많이 안 하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빨리 하는 게 좋고요. 계속 뒤따라 하다 보면은 뒷북치는 그런 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게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다양한 파생적으로 연쇄작용으로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있어서 거래 정도는 좀 되게 해야 한다, 이런 공감대는 있는 것 같은데, 그 방법을 놓고 아직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느낌은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제 하나 하면서 거래는 조금씩 늘어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1가구 2주택 해가지고 새로 집을 사면은 6개월 후에 그동안은 팔아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2년으로 연장하다 보니까 유명한 이코노미스트 제 후배에 있어요. 최근에 집을 급매내놓고 급매로 나온 집을 좋은 지역에 샀더라고요. 근데 2년 이내에 팔면 된다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이런 규제안을 내면은 서서히 좀 거래는 조금 더 그리고 각 경제주체 기대치가 다 다르니까요. 저처럼 집값이 많이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내년에 좀 금리가 떨어지면은 또 집값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분도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규제를 안 해주면 거래가 되죠. 근데 어쨌든 금리보다도 지금 경기 요소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금리가 정체되거나 혹은 조금 인하되더라도 당장의 집값이 오르긴 어렵다, 이게 교수님의 생각이신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멀리 내다보면요, 일본이 90년대 주택가격 거품이 붕괴됐지 않습니까? 80년대 후반에 일본 집값 주가가 엄청난 거품이 발생했거든요.
그때 이제 거품이 발생하는 주요한 이유 보면은 85년 9월 미국이 플라자 합의를 통해 가지고 달러 약세 엔강세를 유도하거든요. 네. 그래서 86년 9월에서 뭐 87년 12월 사이에 엔 가치가 40% 이상 올라버려요. 엔 가치가 이렇게 오르니까 일본 수출기업들이 아우성을 치죠. 우리가 어때서 수출해서 먹고 살라는 말이냐.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많이 인하주고 돈을 풀어줘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자산가에 엄청난 거품이 발생했다가 90년대에 돌아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하니까 뭐 주가, 집값 급락하죠. 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80년대 후반이 집값이 이러니까 집을 투자재라고 생각했어요. 네. 근데 집값이 90년대 들어와서 폭락하고 나서 2년 후부터는 집은 투자재가 아니라 소비재다. 그 정도 거품이 아니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번 우리 집값 거품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으로 그게 꺼지고 우리 경제가 단기적으로 지금 순환 사이클상 수축 국면에 들어섰지만은 제가 명목 뭐 우리나라 명목이나 실질 잠재 성장률 특히 실질 잠재 성장률 추정해 보면요 2%에서 1%로 진입하는 과정이에요. 네. 이런 걸 보면은 물론 그 부동산은 첫째, 둘째, 셋째도 이치라고 그럽니다만 특별한 이치가 아닌 한 우리도 그런 경제 성장 구조나 인구 구조 이런 걸 따져볼 때 우리 인구 구조 일본보다 빨리 더 늙어가거든요. 이런 걸 볼 때 우리도 집에 대한 인식이 투자재에서 소비재로 크게 전환하는 이런 과정이 앞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멀리 내다보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지금 다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시기에 이제 재테크는 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은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최근에 은행예금 뭐 몇십 년 만에 한번 가입을 해봤습니다. 네, 저도 가입을 갈아탔는데 은행에서 네. 4 내지 5% 특히 5년짜리를 뭐 4.5% 주더라고요. 저는 5년 후에 우리 금리가 1 내지 2%로 다시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5% 금리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우리가 명목 잠재 성장 제가 추정해본 3%인데요. 코스피 상승률은 그것보다 1 내지 2%포인트 정도 높아요. 그러면 우리 명목 성장률 3%, 코스피 기대 수익률 한 5%로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은행에서 5% 이자 주니까 당연히 은행예금 가입하셔야 되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도 뭐 몇십 년 만에 은행예금 한번 가입해봤고요. 그 다음에 채권을 좀 사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은행예금은 이제 뭐 5% 금리가 확정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저는 내년에 뭐 물가 상승률 낮아지고 경제 성장을 떨어지면서 채권 금리가 떨어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 저 만기가 긴 정부에서 파는 10년 국채 네. 금리가 떨어지면은 뭐 이자 네, 소득도 높아지, 있지만은 네. 시세 차익도 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채권 투자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주식도 아까 저평가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주식도 내년 1분기까지 좀 더 사셔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예. 제가 그러면은 뭐 은행예금도 들고 채권도 사고 주식도 사라는데 돈이 그럼 뭐를 줄여야 되겠냐? 네. 뭐 사실 줄일 게 부동산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데 부동산이라는 게 우리 가구 보면은 주로 집인데요. 네. 참 어려운 입장입니다. 예, 그러나 새로운 소득이 생긴다면은 저는 부동산보다는 은행예금, 채권, 주식 이런 네. 순서대로 지금 서서히 그 투자를 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봐도 뭐 한전채 이런 게 되게 인기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한전채 사야 되죠. 아, 사야 되는 게 예. 맞나요? 국공채 정도까지는 정도면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굉장히 불확실한 시대니까요. 네. 제일 안전한 건 국채죠. 네, 네. 예, 그래서 국채 10년짜리 정도, 뭐 그게 제일 좋은 투자 수단이니까 채권 중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 회사채는 전혀 그 사는 시기도 아니고요. 그렇죠. 네. 되게 높기는 한데 너무 위험한 것 같기도 하고. 저도 뭐 한 증권사에다가 채권형 랩 상품 가입해놨더니 뭐 이상한 회사 채권 사가지고 그 회사가 부도나가지고 좀 최근에 큰 손실을 본 적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절대 그 회사채 네. 특히 신용등급이 낮은 거는 사는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국채 10년이 근데 어느 정도 나오나요? 수익률이? 지금 4.2% 정도니까요. 네, 그런데 제가 우리나라 국채 10년 수익률 적정 수준 추정해봐 한 3% 정도 돼요. 네. 네, 장기적으로 10년 국채 수익률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명목 GDP 성장률하고 거의 유사하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실제로 과거 통계 보면 네, 명목 GDP 성장률 평균보다 조금 낮거나 같았어요.
그러니까 명목 잠재성률 3%라고 보면은 뭐 시간이 가면은 4.2%, 채권 수익률이 3%까지는 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상당히 시세차익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잘 고려하셔가지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영희 교수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